그 정도 되었을 때는 사실 근처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현금 비중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야말로 결국은 그 뒤에는 굉장한 또 하락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4천이 넘은 지수라고 하면 5천까지의 행보라고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가 1년 동안 75%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4,200에서 5천 가는 거는 한 20%밖에 안 남은 거예요.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돌아보면 이제 끝나긴 했는데요. 2025년도에 증시 너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네. 최근에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 75.6%나 연초 대비해서 올랐다고 하니까요. 좋은 성과가 났던 것이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이 오른 몇 가지 요인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TF까지 만들어서 K5천을 보낸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 세법이라든가 상법이 많이 좀 개정되는 부분들도 기대감을 불러왔다고 보고요. 여름 이후에 반도체 업종들의 어떤 급호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폐장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좀 시장에 도움이 되는 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이슈가 굉장히 좀 옥죄였었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좀 나타냈고 몇 달 동안의 협의 끝에 다른 나라에 과히 불리하지 않은 정도로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좀 안도감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2025년도 시장을 끌고 가는데 큰 이슈가 됐던 도움이 됐던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워낙 불타오르고 있다 보니까 새해 2026년도에도 그 실적의 어떤 그 폭이 엄청나게 높게 지금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기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새해 들어서 거의 한 5천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기준을 찍을 거다. 하락 장세가 더 이어지면 6천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대값들을 한창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새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작년도도 엄청 좋았는데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시장은 괜찮겠군.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엔 몇 가지 좀 호재성 이슈들이 있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라 그래서 5년 동안 무려 150조 원 정도로 이제 조성이 되는 펀드들이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의 사업들로 투자가 되었을 때 그 기대감,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치도 있을 거고요. 4월 달에 세계 채권지수 편입 이슈가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적어도 한 50조에서 100조 정도의 그 자금 유입 효과가 있는데 그게 비단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증권 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6월 달에는 우리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무래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우호적인 정책들이 더 강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우리 시장이 좋은 모습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번 결정이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연준이 사실 파월 의장 중심으로 보면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었고 트럼프가 금리를 빨리 내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버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때마다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고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준금리보다는 한 1% 정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된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 보고 있는데 계속 연준은 사실 스탠스가 그때그때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수치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런 게 좀 무시될 확률이 높은 것이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이제 26년도 5월까지고 지금 최근에 교체될 인물에 대한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1월 아마 중순 정도면 그 후보자 확정이 돼가지고 발표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파월의 시대는 지났고 새로운 의장 중심의 어떤 마인드가 시장에 좀 기대 내지는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친트럼프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내릴 수도 있는데 이게 자칫 하반기 정도 돼서는
경기 침체 가속화로다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 보면 연준 의장의 교체 5월 달 이후에 6월 이후에 금리 결정 상황에서 약간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다라는 관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요?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죠. 저도 이렇게까지는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뭐 지수를 맞춘다 안 맞춘다 개념보다도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1년 전에는 정말 이렇게 저평가였나?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간단 말이 딱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오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왜 우리가 동남아 증시보다도 못했을까? 저평가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떨칠 수 있는 원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누구도 가보시지 않은 4천의 길을 걸으면서 끝났다고 보는데, 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들이 뿜뿜 나오고, 반도체 실적이 뭐 올해보다 내년도가 2배 이상 커진다 이런 예상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뭐 더블 정도 가준다고 하면 지수 5천에 6천도 가능하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아지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1분기 실적이 나와서 정말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라는 말이 나올 쯤이 또 공교롭게 내년도 한 5월 무렵이에요. 그 기운이 조금 더 연장된다고 하면 6월 달, 뭐 7월 초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이후는 또 걱정해야 되는 것이 항상 수익이 늘어나는 비율이 중요한데 올해와 내년 사이는 정말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과 내후년 사이는 그렇게 점프의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절정을 맞이한다고 보면 공교롭게 다들 표시하는 지점이 내년도 한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지경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지금 뭔가 진입을 걱정하시거나 이러지 말고 과감하게 같이 따라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반발짝 빠르게 시장에서 조금 엑시트할 수 있는 준비도 한 5월달, 6월달 정도에는 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진입도 안 하고 야 이건 너무 위험해 이러시기에는 조금 좋은 시기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너무 취하시지는 말자 올라갈수록 시장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정말 지수가 4,8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엑시트 내가 문에다가 발 하나쯤은 걸쳐놓고 언젠가는 도망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수가 계속 오를 때도 흐름을 남겨두라는 조언이 많은데 네.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 올까요?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그래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개인 투자가분들이 왜 이렇게 일찍 현금화를 하실까요? 아니면 인버스나 곧버스로 빠른 대응을 하실까? 이게 너무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실제 많은 뉴스들 보면은 뭐 2,500, 한 2,600, 700 넘어가면서부터 개인들께서 그 인버스, 곧버스 ETF를 계속 사셔가지고 뭐 현재도 보유하셨다고 하면 극심한 손실이 나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결국은 물론 버틴기면 지수가 뭐 5천, 6천이 갔다가도 반쯤 부러지는 세상도 언젠간 오겠죠. 뭐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다고 하면 버티는 게 맞는데, 자, 지금은 어쨌든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K5천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웠단 말이죠. 시장에서 제일 통용되는 것 중에 변함없는 게 역시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자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천 근처는 찍는다 이런 관점인데 그 정도 되었을 때는 사실 그 즈음이 되었거나 근처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현금 비중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야말로. 왜냐하면 그거 찍은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는 척 하다가도 결국은 그 뒤에는 굉장한 또 하락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4천이 넘은 지수라고 하면 5천까지의 행보라고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가 1년 동안 75%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4,200에서 5천 가는 거는 한 20%밖에 안 남은 거예요. 70%가 오를 때도 내가 뭐 제대로 대응을 못했거나 이랬는데 남은 포인트가 5천 기준으로 20%라고 하면 사실 남은 포인트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서 큰 욕심보다는 서서히 오를 때마다 내 현금 비중은 관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겠습니다. 지수가 계속 오를 때도 현금을 남겨두라는 조언이 많은데 정말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 올까요? 사실 뭐 현금 들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갔어 이래가지고
못 사신 경우들이 사실 꽤나 많으실 거고, 그분들이 내내 꿍꿍 참고 기다리시고 그러셨다가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수가 새로운 신기원을 열 때예요. 그때 흔히 말해서 이제 FOMO라고 해서 포모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주식 없는데 내 옆에 누군가는 주식을 잔뜩 갖고 있고 올라가는 지수나 가격들을 막 즐기고 있어. 이러면 샘나고 배 아프죠, 사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그게 폭발되는 게 유구한 그 증권시장의 이력을 봤을 때 항상 최고점 근처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지수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라도 얼마든지 4,300, 4,500 이상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상태들 만들 텐데 비로소 끝내 참으셨다가 4,500 이상에서 막 못 참어 이러고서 이제 현금을 막 던지시면서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분들의 생각들이 많아질 시기거든요. 이때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 2025년도 하반기를 장식했던 바이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AI의 기본 인프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통신하고 보안 분야에 대해서는 새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섹터가 그 다음 해에는 또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일 안간 쪽인데 거의 망한다 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망하지는 않는 업종 이런 것들에서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철강 분야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가 정말 골치는 아프지만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몇 개는 구조조정해서 큰 쪽으로 엎어 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 쪽에 속하는 업종들인데 결국은 사이클이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오히려 이런 쪽 그리고 게임주도 최근에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는데 주가들은 형편없는 상황인데 게임도 최근에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도 26년이 조금 더 기대치를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 있다면요? 지금 사실 분할 매수는 한꺼번에 내가 뭘 확 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려면은 아주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테마성 재료들은 순식간에 들어갔다 순식간에 나오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건 바닥도 아직은 확인을 못하지만 많이 내려와는 있어요. 근데 바닥을 좀 다지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는 좀 부담된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업종으로 보면 저는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차 전지가 최근에 유수의 그 글로벌 완성업체들과의 그 계약 해지 이슈로 해서 도매금으로 같이 내려가는 경향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한 3년 전에 고점 치고 고점에서 7, 80%씩 빠진 상태였고 올해 여름 정도에는 아주 바닥치고 더블 시세 나온 종목도 있지만 다시 거의 쌍바닥 비슷하게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울을 하긴 하지만 새해가 되면 될수록 전기차의 비중은 적어지고 ESS라든가 로봇 쪽의 매출단이 자리를 잡으면서 역시 바닥 논리가 나올 만한 상황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업종이자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로봇 쪽이나 ESS 쪽에 좀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새해부터 과감하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분할해서 정말 한 100일 작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걸 100등분 해갖고 매일매일 조금씩 들어가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오히려 다른 녀석들 고점 치고 내려갈 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쪽은 2차 전지라는 게 사실은 무궁무진한 수요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에만 올인을 해서 전기차가 안 팔리면 그냥 망하는 섹터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생각들 하시니까 그렇죠. 앞으로 우주항공 쪽도 그렇고 로봇이라든가 또 ESS 분야라든가 쓰일 때가 되게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분명히 업황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고 새로운 접근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최근에 2차 전지에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많은 그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지금 요새 밑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 이래봤자 큰 감흥이 없으시거든요. 워낙 고점에서 물리신 거 생각해 보면 아직도 멀었다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제 좀 신규 매수거나
물타기 입장이 좀 가능하신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좀 우울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올 때가 이 업종이 사라지거나 망해서 그냥 이 지구상에 끝내버릴 업종이다.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접근 안 하시는 게 맞는데요. 사이클이 계속 죽었다 뿐이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지금이 거의 최악인 것 같다. 이럴 때는 솔직히 과감하게 접근을 하시는 좋은 때로 보시는 게 오히려 역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480원대까지 이제 돌파했는데 되게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1,480원까지 돌파했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영상에다 한번 올렸었던 게 이제 화제가 좀 됐더라고요. 터뷸런스 얘기를 했었어요. 밤에 5분 단위로 네. 장대 음봉이 계속 꽂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국가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다 팍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뭐 외국 세력이든 개인 투자 세력들이 이게 웬 떡이야 웬 할인이야 하면서 달러를 막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자마자 5분 안에 다시 환율이 복구가 됩니다. 1,480원으로. 그럼 국가는 또 던졌는데 이렇게 그걸 한 20번 정도 반복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달러는 달러대로 소모하고 환율은 방어가 안 되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 대중이 광기로 돌변해서 환율 위로 치솟는구나. 달러 매수세가 왔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환율 특단의 대책이 발표가 됐죠. 이제 뭐 했냐면 국민연금 가지고 환해지를 더 확대해가지고 하겠다. 국민연금도 일정 어떻게 되면은 해외 자산을 그냥 재량적으로 매각을 해서 국내에 있는 달러를 매수하고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국민연금 가진 그 달러를 치자면 딱 저기 정도 됩니다. 외환 보유고 한 1.7배 정도 돼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이. 그럼 그거 만약 다 팔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외환 보유고가 2.5배로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뭐 환율 정도 방어는 거뜬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국민연금 자산을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라고 했는데 극단적으로 쓰겠다라고 자꾸 방침을 정하니까 이러면 환율이 쉽게 오르진 못하겠다. 라고 이제 본 게 1번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국가에서는 환율이 오른 이유가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1번, 두 번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서학개미들이 자꾸 미국으로 투자를 하면서 달러가 유출이 됐다. 2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에 대한 대책만 냈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한국 주식으로 들어오면 1분기 안으로 들어오면 양도세를 100% 감면시켜주겠다. 원래 이제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면 250만 원 기본공제 제외하고 나면 22%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거를 0으로 만들어주겠다. 대신에 한국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해라. 아파트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실거주 1년 하면 그러니까 한국세 면제. 아만 이렇게 관점을 부동산으로 계산하시는구나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그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사는데 에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지금 달러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막상 이제 열어보니까 1,480원 했던 환율이 지금 1,430원까지 내려왔어요. 50원 떨어졌어요. 3일 만에. 효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큰 정책들 굵직굵직하면서도 좀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을 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효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일시적인 효과냐 장기적인 효과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우선 높아요.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왜 아까 얘기했냐면 첫 번째 말한 대로 환율이 오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만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기업들이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들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들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유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거를 내년에 많이 소진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내년에 다시 또 뭐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달러가 없네? 다시 한번 환공격을 하러 들어올까라고 하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력들한테 우리의 방어선을 알려준 거예요. 대한민국은 1,480원 정도가 되면은 국가가 기를 쓰고 정책을 내든 뭐하든 해서 내린다. 방어를 하더라. 그러면 이제 1,440원에서 달러를 사고 1,480원에서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짤짤이라고 하는데 투기 세력들은 환율로 짤짤이를 계속 먹을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실질적으로는 달러만 소진하고 버는 돈이 없죠. 계속 날려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을 쭉쭉 빼놓은 다음에 환투기 세력이 순식간에 1,480원을 뚫어버리면 이제 방어의 힘이 떨어진 상태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렴한데 구조적인 문제는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각한 상황이네요, 결국에. 내년에 저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계속 원화로 보유하고만 있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일까요? 네, 그래서 제 전략은 뭐냐면 예전에는 달러 자산과 한국 자산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돼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심플한 시대가 아니게 됐잖아요. 그래서 4개국 자산을 나눠 가져야 된다라 생각을 해요. 지금 최근에도 보면 달러 인덱스 같은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중국도 자기네 위주로 해가지고 새로운 또 기축통화 하나 만들어 보자라 했던 게 뭐냐, 바스켓 통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화, 달러, 엔화, 위안화 를 4분의 1씩 가지는 게 어떤가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4분의 1을 시작하자마자 4분의 1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제 투자 철학대로 쌀 때만 사고 비쌀 땐 팔아요. 지금은 엔화가 싸요. 그리고 원화가 1440원, 30원에서 모르겠어요. 근데 1,500원 정도면은 원화가 충분히 싸요. 그럴 때는 원화 자산, 엔화 자산 위주로 비중을 확 늘려요. 지금은 달러 자산이 어쨌든 조금 싸진 않아요. 그럴 땐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위안화가 지금 강세로 돌변해서 중국 자산을 또 늘릴 타이밍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환율적으로 한 번씩 약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그때 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선 엔화는 샀는데 일본 주식은 싼가나 봐야죠. 안 싼 것 같다. 그럼 엔화로만 보유하고 일본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일본 채권은 괜찮은 것 같다. 아니, 지금 일본 채권도 아니긴 하죠.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일본 증시에서 미국 채권을 팝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로 들어가서 일본 증시에서 미국 채권을 사요. 미국 채권은 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엔화 자산을 가지고 투자가 된 거죠. 네. 그러면 환차익도 먹을 수 있고 투자 이익도 먹을 수 있죠. 참고로 환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개국 통화를 가지고 국민연금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때 뭐 일본 자산으로 주식 채권, 한국 자산으로 주식 채권, 뭐 주식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오르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엔화예요. 그럼 지금 미국이 강력하고 일본의 돈이 미국을 엄청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였는데 만약에 미국의 AI 버블이라던가 유동성 위기가 온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는 엔화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엔화 자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엔화, 원화, 달러 이 비율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나요? 원래 투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아예 안 했었어요. 내년에는 조금씩 공개를 할 생각이 있는데 네. 전체 공개 같은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정도는 공개. 그래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로 아마 좀 보여드릴 생각은 좀 있긴 있어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예고편 같은 그래서 엔화 자산은 늘릴 거예요. 엔화 자산 엔화는 싸요. 네. 엔화는 싸고 내년에 엔화는 오를 것 같아서 두고 있고 지금 원화도 다 1,500원 부근까지 가면은 다시 원화 자산을 다시 늘릴 거고 달러 자산은 지금은 조금 애매해. 조금 애매해. 위안화도 조금 애매하다. 이 현재 엔화 강세가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엔화가 강세로 돌변하면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인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엔캐리 청산이 날 수 있는데 한국 금리가 생각보다 저렴해서 이게 다행스럽게도 엔캐리 청산에 대한 피해를 덜 받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일본 돈을 빌려서 한국에서 이렇게 쓰는 게 메리트가 없었어요. 금리 차가 낮아서. 그래서 엔캐리 청산은 미국이 좀 크게 당할 것 같고 한국은 별 타격은 없지 않겠나가 보고 있고 대신에 엔캐리 청산이 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유동성이 일본으로 빨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시아에 골고루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으로 자금을 다시 갚아야 되는데 미국 자산을 팔아서 갚는 것보다 우리 아시아 쿼터 내에서 한국 거 비중을 줄여서 일본으로 넘기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이랑 중국에서 셀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걸 파는 게 나오니까 그걸 팔고 엔화로 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팔아서 달러로 환전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 유출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엔화랑 원화가 이렇게 위기 상황 때 빼고 일반적으로는 연동합니다. 엔화가 장기적으로 강세로 간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 기본 이론. 그런데 문제는 지금 4개국이 다 따로 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게 따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러면 왜 환율이 문제인가? 구조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해도 되겠죠? 전화 안 오겠죠? 자, 해보자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도 역대급 국채 발행을 합니다. 순 발행으로는 120조인가 150조 정도 되는데 총 채권 발행이 220조가 넘을 거예요. 작년 올해 이어서 역대 최대로 채권을 발행해냅니다. 그럼 시장에 돈을 풀어버리면 당연히 원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달러는 그대로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돼요.
경제 성장률이 올라서 부채 늘려도 상관없다. 우리는 경제가 더 좋아서 부채 갚을 능력이 더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마통 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연봉이 같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연봉 늘어나는 속도를 봤더니 한국이 26년에 2% 정도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2.1로 보고 있는데 2.1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라고 보면은 그냥 평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0.9 정도 되고, 근데 과거에는 미국이 2%를 기록 많이 못 찍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2% 정도 찍습니다. 그럼 미국이랑 똑같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가진 나라가 미국보다 국채를 훨씬 더 많이 발행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채권 발행하는 속도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채권 발행하는 비중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환율 밸런스상 달러 가치가 더 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긴축을 하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근데 경제 성장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걸 뭐냐면 잠재 경제 성장률이라 그래요. 이 친구가 정말 고기 잘 먹고 잠 잘 잤을 때 키가 얼마나 클 수 있는 유전자로 최대한 뽑아놨을 때 이 정도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게 3%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뽑아내봤자 높지 않네요. 부채를 늘려나가는 속도를 따라하지 못할 것이라 보는 거고 IMF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내수가 죽어있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꾸 적자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적자 재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방선거가 4년마다 돌고요. 벽으로 또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나 다 내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2년마다 내수 경제가 얼마나 잘 됐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5년마다 주기를 대통령 선거가 돕니다. 그러면 어느 정권이라 하든 간에 긴축이란 카드를 쓰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선거에서 질까봐. 정치인들 어쩔 수 없는 게 경제적인 선택과 자기의 정치 그 당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상태에서는 당의 운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쨌든 그 선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죽겠어요. 자영업자 힘들어요. 사업자도 힘들어요라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저희는 환율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을 다 방치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적자 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정권은 안 나올 거라 봐요. 계속 돈을 풀 것이다. 그러면 환율이 예전에 우리 아름다웠던 900원 시절, 1000원 시절 보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뉴 노멀이라고 할게요. 1300에서 한 1600원 사이 범위가 이제 대한민국 환율의 시즌2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PPT 준비한 걸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5년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상승한 증시가 한국 증시입니다. 물론 이제 환율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그 반도체 쪽 이쪽이 일단 살아난다고 하면서 그쪽이 크게 오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 정책 상법 개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면서 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사실 체감을 못하는데 올해가 달러가 약세 구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심이었던 투자 패턴이 이머징 마켓으로 좀 많이 나오면서 우리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온 측면, 특히나 이제 우리는 작년에 워낙에 헤맸기 때문에 작년에 안 올랐던 부분들까지 같이 올랐던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6년은 이제 전망을 하라고 그러면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보다 더 일단 난이도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또 극심하게 압축된 올해도 사실은 상반기는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전력기기주 중심으로만 올랐고 일단 8월 이후는 반도체가 10월까지 올랐고 11월부터는 바이오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못 오르는, 물론 휴머노이드도 올랐죠. 근데 굉장히 제한된 섹터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증시를 보다 보면은 하루하루를 보면은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사실 많았었습니다. 내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은 조금 더 압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되, 내년도 EPS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35% 이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성장이 이제 가장 큰 키워드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은 자동차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조선주 역시 실적 좋아질 거고 방산주도 좋아질 거고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장 역시도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점도표에서는 일단 내년에 1회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난 FOMC 끝나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내용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다 안정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파월 의장 말대로라면은 한 번이 아니라 전 2번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2번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또 거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는 게 파월 의장이
단기채 매입을 월 400억 달러씩 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단기 자금 시장 자체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봐가지고는 저는 1분기 내에 한 번 정도는 일단 우선 하게 될 것 같고 연중으로 봤을 때 최소 2번 이상은 인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호에 대한 거는 일단 유동성이 풀린다. 물론 그 앞에서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유동성을 왜 푸냐는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 그 미스매칭이 될 경우에는 약간의 충격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두되 어쨌든 내년에도 돈은 더 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한 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일단 내년 실적에 있어서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 하반기 11월 달부터 격하게 올랐던 바이오 역시 내년에도 1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괜찮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해서 바이오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휴머노이드 쪽 이거는 이제 올해까지는 테마성이었었다고 한다면은 내년부터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공이 이제 상용화에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것 같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삼성이랑 협력하겠다라고 삼성에서 일단 휴머노이드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대차는 구체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서 조지아 공장에 투입이 될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독일 유통회사로부터 수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 전 단계, 그 표시 단계라고 하는데 그걸 실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고 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빠르면 연말 내년 초부터는 이제 생산이 되면서 양산이 되면서 매출도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과 관련돼 있는 그룹사는 또 가장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같이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주도주였던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전력기기주 올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상승의 기울기 자체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버블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기업들 간의 경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닷컴 열풍이 일었을 때도 과잉 투자가 나왔었고 나중에 그게 꺼지면서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확산돼가지고 오늘날에 구글이 있고 오늘날에 아마존이 지금 존재하면서 큰 마켓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그런 궤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었고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의심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업체별로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금줄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돈이 이제 부족한 회사들이 먼저 우리 유료화 하겠다라고 한 회사들이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망하고 난 뒤에 살아남은 회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유료화를 했던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유통하면서 또 돈 유료화하고 돈을 벌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구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고 뭐 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이 AI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궤적을 거칠 것 같은데 지금 단계는 AI에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재무적인 안배를 한다고 일부 채권 발행을 하고 있지만 그게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배당도 예전처럼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화에서는 이게 뭐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아직 경쟁이 안 끝났다. 아직은 주도하는 회사가 안 보인다. 첫 번째는 그걸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닷컴 때하고는 다른 거는 지금은 미 정부가 개입이 돼 있습니다. 왜 미 정부가 개입이 되냐면은 AI라고 하는 거는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패권의 향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사실상 미국의 대결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열이니 뭐니 해가지고 미 정부가 과열을 시키겠다고 일부러 톤다운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경쟁에서는 앞서야 되는 거고 이겨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맞물려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구도에서 당장의 버블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생기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주도 회사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 다음에 글로벌 소버린 AI 확산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계속 오를 때도 현금을 남겨두라는 조언이 많은데요. 정말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 올까요? 저는 아주 장이 좋아도 평균적으로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제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산 주식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사야 될 필요도 있을 때, 그럴 때 현금이 없으면은 그냥 고가의 산채로 그냥 물려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금을 좀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현금을 가져가는 게 수익률을 까먹는 거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면은 전부 다 물리면 손실을 그만큼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할 때 일정 부분 현금은 유지하는 편이다. 그래서 저는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2026년에 가진 현금으로 주목할 만한 유망 섹터나 종목이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IDM 업체, 칩 메이커가 더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그 다음에 실적도 역대급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좀 많이 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수익을 내는 회사들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거는 SC 제형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특허 이슈가 있긴 하지만 증권사라든지 회사 측 입장을 들어보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엠다제 특허라는 게 생각보다 큰 노이즈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 얘기한다면은 SC 제형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글로벌에서 지금 할로자임하고 알트오젠만 가지고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반독점성 이게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항암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기술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점점 장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뇌 문제가 생기잖아요. 뇌 노화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뇌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BBB 셔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ABL 바이오가 역시 그 BBB 셔틀 관련해서 큰 빅딜을 2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노피까지 해서 3건을 하게 된 건데, 이거 되게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게 가장 많이 지금 딜을 한 케이스거든요. 이 BBB 셔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실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가능성도 여전히 열린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누적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들이 이제 자꾸 생겨나게 될 거고, 최근에 상장된 회사들도 보면은 상장 전부터 벌써 빅파마하고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술적으로 올라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해가지고 임상의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이오 올해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현대차 그룹을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그룹은 뭐 저평가 얘기는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얘기를 하면은 글로벌에서 휴머노이드 시장이 제일 잘 돼 있는 쪽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뒤져 있는데 미국 내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업체를 갖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휴머노이드 사업을 한다고 구체성을 띠고 좀 움직여 왔던 회사는 삼성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은 GPU를 갖다가 확보한 것도 있지만은 삼성에서는 엔비디아하고 협력해서 휴머노이드 사업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한 엔비디아 역시도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겨냥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때 로봇의 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엔비디아 쪽에서 단순히 기술 제휴가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뭐 가능성, 협업 가능성, 뭐 투자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제화 공장 투입도 있지만은 올해 일단 그 양산 전 단계 확인되고 내년부터 하반기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그 양산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의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가 부각이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이 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지켜보실 만하다. 물론 LG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조방원전은 뭐 올해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런 그림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일단 주는 제가 볼 때는 조방원전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쪽 섹터가 26년도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2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은 19조로 예측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마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9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19조라고 하는 숫자는 올해 내에서 분기 최고 이익입니다. 이거는 원래 4분기가 비순기이기 때문에 이익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쇼티지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아마 신고가 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지금도 증권사 전체 가이던스 평균을 놓고 되면은 한 80조, 90조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나온 외사의 리포트를 보면 130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그다음 목표 주가 상향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주가에 삼성과 엔비디아의 교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내년엔 20만 전자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뭐 엔비디아 교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를 못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3는 콜 통과를 했다고 하고 지금 양산이 돼서 매출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레거시 디램 쇼티지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봐야 되는 부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파운드리 쪽이 지금 지난번에 테슬라 쪽에서 2나노 수주를 했죠. 그 칩 수주한 것 때문에 한동안 좀 반짝했었는데 그 뒤에 잠잠한 것 같지만 최근에 이제 구글 얘기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AMD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 역시도 이제 삼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나노 쪽에서 엑시노스 2600을 양산하기로 삼성에서 결정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수율이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율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주할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여전히 2나노나 3나노 쪽, 이 첨단 쪽에서는 TSMC가 절대적인데 그쪽은 지금 줄 서서 기다려도 한참 걸립니다. 근데 지금 삼성은 판가도 싸고 대접받고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쪽이 수율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 그러면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반응을 좀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4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HBM4 퀄 테스트 받아요. 근데 그 결과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어저께인가도 뭐 단독 기사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테스트 1등 했다. 그거는 검증 안 된 얘기고 어쨌든 결과는 내년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퀄테스트 1등 했다 말았다 이런 얘기 자체를 할 리가 없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왜냐면 칩 자체가 한 단계 앞서 있는 원시나노 칩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번에 이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삼성은 자체적으로 그 베이스 타일을 갖다 직접 파운드리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HBM4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레거시 쪽 쇼티지입니다. 이거는 뭐 엔비디아하고 무관하게 이거는 업황 자체가 지금 쇼티지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목하실 거는 아직까지는 이 HBM 쪽으로는 투자를 굉장히 키우는데 340이 이 레거시 쪽은 지금 캐파를 안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쇼티지가 생각보다 길게 가면 갈수록 340이 수혜를 받는데 가장 큰 데는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이 제일 수혜를 받을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삼성이 수율만 맞출 수 있다면 TSMC만을 고집할 리는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4나노 양산이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본격화되면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선택지로 올라섰다고 봐도 될까요? 무리고요. 아직은 비교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72%대 7.89%. 예, 그건 지금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TSMC하고 뭐 견준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빨리 올라가서 그 갭을 많이 줄여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수율이 좀 올라오는다는 소식들이 들리니까 그럼 수주가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운드리 정상화 될 거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파운드리의 밸류가 이제 붙으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을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TSMC하고 지금 견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긍정적 발언과 삼성의 HBM4 PR 절차 착수를 보면 공급 계약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최종적으로 퀄 통과가 돼도 엔비디아에서 발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기사 보고 혹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히 뭐 최근 2년 동안 우리가 기사 때문에 몇 번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기대감만 키우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전보다는 좀 달라진 기술 그 다음에 달라진 여건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퀄 테스트의 통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결과는 26년 1월이나 2월 돼야지 나올 겁니다. TSMC는 증설 부담, 가격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 흐름을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 균열이 시작됐다고 봐도 될까요? 이런 거 가지고는 균열이 생길 수가 없고요. 이런 파운드리 기술 같은 경우는 값이 싸다고 해가지고 글로 안 넘어가요. 결국 기술이에요.
그러면 기술이면 중요한 건 수율이거든요. 아직 수율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TSMC 따라가려면 멀었고요.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삼성이 빨리 정상화돼서 시장을 옛날만큼이라도 좀 가져와서 중국 업체들하고는 좀 갭을 좀 확 벌려놔야지. 근데 2등이라도 중국하고 도찐개찐의 2등이 아니라 좀 차이가 나는 2등이 돼주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능력이 된다면 뭐 나중에 가가지고 극복을 하든 뭐라든 그건 나중 얘기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일본이 중국의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는데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소재 쪽은 삼성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삼성의 협력사가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동진세미캠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지만 삼성하고 무관한 얘기고요. 그것도 사실은 또 나가는 게 배기 싫으면 또 트럼프가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논외로 봐도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그 중국 정부가 레거시 같은 경우도 아직 수율이 덜 나오는데도 중국산 쓰라고 좀 강요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CXNT라든지 이런 쪽 회사들 거가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지 일본산을 대체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할 주요 호재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뭐 상반기 얘기한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HBM4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시기든 결정이 날 거고 된다고 하면은 삼성에서 어떤 시기든 그거를 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알려가지고 하진 않더라도 어떤 시기든 간에 뭐 리포트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든 그거는 이제 밝히게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호재가 될 거고요. 진입하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정상화가 빨라진다 그러면 이거 밸류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 역시 또 추가 알파가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레거시 드램 쇼티지가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이것도 역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는 뭐 그 소위 말해서 대형 M&A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뭐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삼성이 뭘 새로 인수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집중시켜 가지고 오히려 이익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5년도는 우리나라의 로봇 쪽, 특히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는 테마였었고요. 산업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보여주는 게 없었는데 이 4분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룹사들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하고 협력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사업 본격화한다라고 얘기했고 기사로 났던 겁니다만은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종공장에 휴머노이드 라인을 깐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에서 조지아 공장에 이제 투입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양산 관련해가지고 공장 건립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구체되는 그림이 나오는 데다가 LG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회사들을 M&A를 하면서 이쪽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믹싱이 된다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테마였다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산업으로 좀 자리를 잡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나라 그룹사들이 한다는 얘기는 자기 계열사에는 일단 휴머노이드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LG전자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공이 가지고 있는 건 영업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휴머노이드가 나중에 그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1인 1로봇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포텐셜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체인들 가운데선 좀 감속기, 액추에이터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주가 급등을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손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주목을 받은 것도 있고요. 실제로 로봇손의 그 원가 비중 자체가 휴머노이드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경쟁력을 진짜 구체성을 가지고 확인한다 그러면 여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로봇 산업을 갖다가 이제 집중 육성을 한다는 얘기는 중국산을 견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됐든 피지컬 AI가 됐든 뭐 이런 쪽 회사들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게 중국산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올해는 여태까지 테마로 움직였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실증화되는 단계로 이제 넘어서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는 전 어렵고요. 근데 이제 삼성그룹에서 결국은 휴머노이드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 회사 있잖아요. 아직 삼성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 전반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분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비즈니스로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 가지고 살펴보실 만 할 것 같습니다. AI 산업의 발전과 정책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존의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AI 산업이 정체되어 있거나 별로 이제 아직 태동이 안 됐을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냥 깡통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정도,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정도인데, 이게 AI 기술이 진화가 되게 되면은 로봇이 스스로 이제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계속 요즘 학습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강화가 되고, 그러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또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확장 속도 또는 산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일개 가정들의 그 구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의 범위가 확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AI 쪽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고급화되게 되면은 이게 결국 가가지고는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사실은 조금 주인과 강아지처럼 이제 주가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 방향을 잡고 산책을 나가게 된다면 그 방향은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AI 산업 자체의 어떤 발달 또는 휴머노이드의 발달 속도 대비해서 이 휴머노이드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시장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좀 조정은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보일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가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행동할 때 판단하는 것처럼 로봇조차도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했을 때 부작용은 없을지, 또는 이제 법 개정 쪽 이슈도 있을 수 있죠. 규제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까지 이제 조금 고려해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 이런 것들 지켜볼 필요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는 그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해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정책, 이거는 우리한테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다. 근데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되려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제한 요인들을 어떤 식이든 풀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풀어주기 위해서는 로봇 업체들, 휴머노이드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의 안정성을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지금 이제 바라보는 시선, 이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 이게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현실화되면 될수록 주가는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 진행 상황 및 삼성 파운드리 협업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POC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전히. 테슬라 칩은 지금 보면은 A5 칩도 지금 삼성에서 하고, 아마 A6도 삼성하고 TSMC 이렇게 이제 나눠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가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다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I 쪽,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테슬라가 일단 삼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삼성이 제대로만 부응을 해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협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하나를 파운드리 쪽을 뭐 갈구든 아니면은 뭐 다듬든 해가지고 진보를 해놓게 되면은 우선권을 갖게 되겠죠. 가장 어려울 때 지금 큰 공급 계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올라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뭐 엔비디아가 붙든 뭐가 붙더라도 일단 테슬라가 우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로 나쁘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수율 안 나오고 제품 못 만들면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단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어쨌든 테슬라 쪽에서도 필요할 거고 파운드리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테슬라하고 협업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로봇 산업의 전망을 봤을 때 로봇 기업들의 수익은 언제 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AI 쪽에서 이익이 나는 기업이 있나요? 비용 대비 지금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냐면은 시장을 지금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휴머노이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로봇 산업 쪽에서 지금 뭐 산업용 로봇은 워낙에 일본이 지금 꽉 쥐고 있는 상황이고, 이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는 미국만 하더라도 벌써 회사가 7, 8개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이미 상용화 한다고 유닛들이 뭐 상장하고 뭐 얼마에 팔겠다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는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단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단가를 낮추려면 양산이 돼야 되는데 양산의 수요가 그렇게 아직 크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몇 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냥 뭐 인형처럼 그러다 말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언제 수익 날까를 얘기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보다는 누가 먼저 양산 넣는 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증화 거쳐가지고 양산 넣는 게 들어가고 그게 실제 필드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에 지금 진입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옵티머스 지금 이제 양산을 공언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뭐 공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산 공장, 연 3만 대 정도 이제 공장을 준공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길지 않은 시간 내에서는 이제 양산까지 이어지면서 누가 주도권을 쥘지가 곧 결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과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도 어려워요. 매출이나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도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시권이 있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가 확실한 회사 중심으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쪽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이제 LG그룹 정도 그 정도 내에서 한번 그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로봇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요, 이게 로봇 산업에서 산업용 로봇은 우리가 경쟁이 안 돼요. 이미 그 일본 업체들이 다 시장 장악을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도 사실은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저가는 중국 업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지금 싸움이 붙어 있는 휴머노이드 쪽에서 붙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뒤늦게 출발을 했더라도 조금 노력을 하면 우리나라는 기반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배터리 업체도 다 가지고 있지. 거기에다가 자동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부품을 휴머노이드하고 비교하면 거의 40% 정도는 같이 공용으로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어떤 구도는 다 갖춰져 있지. 거기에 헤드가 되는, 두뇌가 되는 쪽은 지금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겠다고 했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전제품을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이런 제조 쪽에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기초적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뒤늦게 출발했어도 따라붙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룹사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LG 뭐 현대차도 하고 모두 하고 모든 회사들이 다 한다고 그러면 수익이 나겠어요? 결국 가지고는 이게 선별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 시장에 우리도 뭐 최소한 하나 두 개 정도는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스닥 상위 종목을 보면 바이오 장세가 온 것 같은데 지금 바이오주의 상황 어떤가요? 신사임당에서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12월장은 전다 9P 그래서 전반부 코스닥 보시고 후반부에는 코스피 쪽으로 집중해서 좀 싸게 사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바이오는 사실은 11월 달 12월 중순까지가 되게 핫했고요. 지금은 약간 좀 늘어지는 구간으로 봅니다. 근데 26년 바이오를 이제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조정 받더라도 결국은 더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도 내년에도 금리 인하 예고가 돼 있지만 여전히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푸는 문제 지금도 장기채 400억 달러씩 지금 연준에서 사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일본 역시도 지금 경기 부양한다고 돈 푼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유동성은 여전히 풀린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 지금 이제 발표했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결국은 코스닥 정상화를 시키고 연기금 자금 투입하겠다. 정상화가 우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화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정상화가 됐을 때 연기금 자금 들어오게 되면 역시 리레이팅 나올 수 있고요. 국민성장펀드 내에 그 구성 자체 역시도 코스닥 기업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이오 뭐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뭐 2차 전지, 주로 AI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코스닥 쪽 주 섹터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고 물론 그게 다 좋아질 거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산업이 커지게 되면 매출도 좀 늘어나면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성과가 좀 과시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비만 쪽이 되게 핫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SC제형 관련된 플랫폼 갖고 있고 BBB 셔틀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글로벌로 자신할 만한 플랫폼 기업이 생겼고 ADC 쪽으로 해가지고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도 그 빅파마하고 빅딜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 조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보셔서 최소한 3년 정도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여력이 있는 회사를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무늬만 바이오인 회사 또는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자꾸 알려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굳이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좀 덩치가 큰 영역. 장수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노령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뇌 질환 관련된 거, 또 인류들한테 가장 늘 따라붙는 거는 항암, 그러니까 암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비만. 이런 좀 범위가 좀 큰 회사들, 더 큰 영역에 집중하는 이제 회사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가운데서 플랫폼 기업을 좀 우선시하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그걸 안 하시더라도 좀 바이오가 밀렸다 싶을 때는 정 바이오 모르겠다 싶으면은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 내년 컨퍼런스는 어떤 점이 가장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특별히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년도에는 AI 쪽,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쪽이 좀 주목을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임상하고 상업적인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LP-1, 그러니까 비만이 25년에 이제 키워드였었다면은 이게 조금 더 나아가는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GLP-1 말고도 GIP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메쉬라고 해가지고 그 특이성 지방간 치료제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구체화되면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DC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핫하진 않았지만은 여전히 ADC 쪽은 조금 더 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은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바이오 기업이 실제로 계약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거는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플랫폼 기업인데 25년도에 이제 기술 이전했던 회사들 리스트업이 돼 있길래 제가 그림을 갖고 왔고요. 이 회사들 전부가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지금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험이 있는 회사들 가운데서 그 계약사명이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인 회사들, 보실 필요 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반복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났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대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 이전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이 역시 플랫폼인데 DAC라고 해가지고, ADC는 이제 그 암을 표적해가지고 약물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암을 공격하는 거지만은 DAC 같은 경우는 이게 단백질을 갖다가 해체시켜버리는, 그래서 이제 암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버리는 그런 기전인데, 이것도 여기 하나 우리나라에 있고, 의료 AI 쪽으로 해가지고 신규 상장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외에 라이센스 아웃 했던 회사가 에이프릴 바이오도 있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런 회사들 다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스터디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공급망 재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한국 바이오 쪽에서는 우선 CDMO 업체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체 정보를 갖다가 중국 쪽으로 넘겨주지 않겠다. 미국인들 정보에 대한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지금 이번에 보안법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선 CDMO 업체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게 우선 눈에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을 거고, ST팜, 이런 회사들 다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편안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6공장 신설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리레이팅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시장을 지배한 키워드가 비만 치료제였는데 내년에도 이 흐름은 이어질까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만이었고요. 글로벌하게 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이거 기억 못 하실 테지만은 아마 2년 전에 비어게인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B는 이제 브레인, 뇌질환, A는 ADC, 표적항암, G는 GLP-1, AI는 말 그대로 AI. 그 다음에 N이라고 써 있는 거는 지금은 M으로 바뀌었죠. 메쉬. 그러니까 이제 그 특이성 지방간 치료제. 그 당시에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라고 해서 내쉬라고 했었는데 지금 메쉬로 바뀌었는데, 이쪽 섹터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올해도 사실은 보시면은 ADC 쪽
여전히 핫했고요. 그다음 뇌질환 치료제 역시도 여전히 핫한 영역이에요. 온전한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AI 쪽은 뭐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메쉬 이제 마드레가 회사 거 하나 승인 난 이후에 아직까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쪽에서도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GLP-1은 뭐 비만 치료제 이쪽은 뭐 여전히 핫하니까 이쪽 섹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가져가도 좋을 바이오 섹터는 어디입니까? 바이오 호재는 일단 유동성이 계속 풀린다라는 거, 그걸 우선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의 임상 단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똑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섹터 중에서 여전히 관심 갖고 봐야 되는데, 저는 올해 우리가 워낙에 비만이 핫했기 때문에 비만보다는 좀 더 본다 그러면 뇌질환 쪽, 그 다음에 ADC 쪽, 그쪽이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핫하게 부각은 안 됐지만 RNA 쪽. 그게 지금 최근에 회사 하나가 상장이 되면서 다시 조금 주목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쪽 관련되어 있는 쪽은 내년에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걸 체감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좀 별도의 얘기긴 하지만은, 근데 내년에도 지수는 좋을 것 같은데 올해처럼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울퉁불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사실은 올해는 섹터만 잘 잡으면 됐는데 내년에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흔들림도 좀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리스크 관리도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아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이 채널에서 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이 한 번씩 검증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나오는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업종에 대해서 또는 회사에 대해서 감을 가지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수익 같이 향유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